내용은 처음에 해운이란과 함께 현황, 역할, 그 다음에 해상 쪽에서의 어떤 위기, 그다음에 미래의 선박과 해운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운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운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운송이라는 말도 한자로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비행기라든지 선박 또는 기차, 트럭 이런 걸로 화물들을 또는 사람을 옮기는 것 자체를 운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택배 차량이 오는데 그거 택배 차량이 오는 것도 하나의 운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KTX 타는 것도 KTX를 운항하는 코레일이 바로 운송 회사가 되는 것이고 코레일이 그 기차가 운송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해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은 해상 운송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해상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해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운이다라는 말이 뉴스나 신문이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다를 통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해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여객선, 우리 울릉도라든지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객선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고요.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은 비행기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선박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한다, 뭐 중국에서 해외 직구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선박을 통해서 다 옵니다. 그 물건을 실어 나르는 선박을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운과 화물선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운송을 하느냐? 즉 말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면은 그거는 연안해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중국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를 이제 외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외항해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의 장점은 아주 많은 그 양의 또는 무거운 것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덤프 트럭이 30톤 정도 되는데요. 그 선박 중에서는 현재 가장 큰 선박이 30만 톤 정도 됩니다. 30만 톤이면은 이 덤프 트럭이 몇 대냐? 10,000대예요. 그 10,000대를 한꺼번에 싣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선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대량 운송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아주 많은 물건, 아주 큰 물건, 아주 무거운 물건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용이 아주 쌉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 갔다. 그러면은 항공료가 얼마 정도 들까요? 편차가 있겠지만 20-30만 원에서 40-50만 원 정도 들죠. 근데 소위 이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그 컨테이너가 무게가 한 20톤 정도 나가는데 그게 부산에서 홍콩까지 가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 싸요. 이삿짐을 한 동네에서 한 동네 옮길 때에도 물론 이제 다 정리를 해주는 것까지 합쳐서 200-300만 원 들죠. 근데 부산에서 홍콩까지 이삿짐이 하나가 가득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옮기는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자,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따로 되어 있을까요?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죠. 바다는 다 이어져 있고 땅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다가 있는 곳은 배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육상에는 도로가 있어야지만 트럭이나 자동차가 갈 수 있죠. 근데 바다는 물론 길이 항로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해져 있긴 하지만 바다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운송하는데 배가 좀 느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선박들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운송을 못 한다는 얘기는
바다에 일단 선박에 싣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트럭이라든지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해서 다시 또 배에 옮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화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물이 태풍이 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물건에 이제 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 쪽에 이제 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보면은 이제 다른 회사원들처럼 사무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을 뭐 새로 짓는다든가 또는 선박을 사고 판다든가 또는 선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영업직들이 있습니다. 화물을 유치를 해서 선박에 싣게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배에서 보면 선장님은 들어보셨죠? 네. 선장님은 여기 밑에 보이는 항해사라고 하는 이 항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은 선장이 되는 것이고요. 기관에서 이 어떤 선박의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 기관장이 되는 것이고, 해운 쪽에도 보면은 해운 관련 변호사가 있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선사라고 있어요. 해양경찰은 들어보셨죠? 네. 경찰 중에서도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있고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 자율운항 선박할 때 선박 한 척 보여주셨죠. 그것은 이제 맨 나중에 나올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말고도 선박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박은 이 펜오션이라는 회사의 선박인데요. 뚜껑을 열면은 거기다가 석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이렇게 바다를 운항하는 이 석탄을 실어나는 선박이 있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아주 큰 선박, 저게 18만 톤에서 한 30만 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철광석 전용 선박입니다. 석탄은 우리 전기를 만드는 화력 발전에 씁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은 주로 이제 제철소라든가 뭐 이런데 포스코 들어보셨죠? 포스코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이 선박 외에도 쌀이라든지 밀가루, 콩 등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벌크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박은 유조선인데요. 우리 이제 이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쓰이는 석유 있죠, 석유류. 예, 여기서는 이제 원유를 직접 정유회사에다 갖다 주는 이제 유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라든지 이런 정제된 화학 제품들이 아닌 석유 제품들을 실어 나르는 이 정제유 선박, 이게 이제 케미컬 선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유조선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도시가스 쓰고 계시죠, 집에서. 어머님들 아니면 아버님들이 집에서 밥할 때 요즘은 다 도시가스 쓰는데요. 그 도시가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쓰이는 선박이 이 LNG 선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왼쪽에 있는 선박은 키보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선박은 이 지붕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모스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박은 자동차를 운반하는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에서 완전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 선박에, 저 배에 실어서 해외에 수출합니다. 밑에 보이는 이 선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에요. 컨테이너선 중에서는 가장 큰 선박인데, 컨테이너는 주로 이제 전자제품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있죠. 자동차도 컨테이너 들어갑니다. 완구, 그다음에 종이, 그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이런 것들을 수출입할 때 쓰이는 선박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20피트, 40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피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6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40피트는 한 1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빨간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중에서는 냉장 컨테이너도 있어요. 냉장고예요. 그 컨테이너 자체가 냉장고라서 거기에 호주에서 육류가 들어올 때 저 냉장 컨테이너에 육류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특수한 컨테이너들인데요. 이런 컨테이너들이 앞으로는 아마 가시게 되면은 도로에서 보실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해운업이 어떤 것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운회사는 현재 160개 회사가 있고요. 2022년도에 약 62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해운 쪽의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해운과 조선 무역의 강국이다. 그래서 해상물 동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선은 전 세계의 1위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중국과 1위를 다투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해운은 전 세계의 4위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8위에 해당됩니다. 보시면은 쟁쟁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이런 것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 보유 국가가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고요. 일본.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한 10만 톤 정도가 되는 전 세계 선박의 한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이제 가보실 일은 잘 없으실 텐데 거기에 컨테이너 터미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간 컨테이너가 한 2,300만 개가 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7위의 항만이 부산에 있습니다. 해운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이 되지 않아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가려면 해상으로 또는 공중으로만 갈 수 있는데 화물들을 실어 나를 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아까 보셨지만은 교역량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99.7%를 배로 운반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0.3%는 이제 비행기로 운반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대외무역 의존도라는 되게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출과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운이 필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이제 원자재라든가 수출품들을 수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 LNG, 원유, 철광석 이러한 것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 가전제품, 철강제, 섬유 이런 거의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실어 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수송하면서 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네 번째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산업입니다. 여러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항만부대 사업이라든지 조선산업과 함께 이 일자리들을 한 50개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는 큰 위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면 우리 선박들은 징집이 되어서 군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에 물자를 나른다든가 또는 군인들을 수송한다든가 피난민들을 수송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의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82년도에 전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의 상선이 군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아주 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가 다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금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항만이라든지 트럭 이런 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화물들도 제대로 수송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물을 운송할 때 주는 돈이 8배가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 화물들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둥둥 떠 있는데 저게 많게는 3개월까지 떠 있었습니다. 선박들이.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상에 있어서의 공급망의 위기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전쟁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곡물, 즉 말해서 뭐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곡물들이 수출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 일어난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그쪽을 통해서 운송이 되고요. 해상 물동량의 30%가 그쪽으로 일어나지는 건데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큰 운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이 파나마 운하하고 이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상 요충지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막히면은 전 세계에 있는 물류가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파나마 운하가 막혀서 밑에 그림과 같이 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지금 운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9,000km, 그러니까 부산을 30번,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이 지역에는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비가 안 내리고 있어가지고 운하의 수위가 낮아져서 배들이 제대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도 비가 좀 어느 정도 내려서 앞으로는 정상화될 예정인데요. 이것처럼 어떠한 기후변화라든가 전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해상에 있는 물류망, 수송망들이 많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해상운임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운송료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와, 5배, 10배. 평소에 2배, 3배만 올라가도 되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10배까지 올라가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는 업체들이 제때에 수출을 못하거나 아니면 납기를 못 맞춰서 거래선이 끊기거나 뭐 이러한 수익들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운임들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를 일으키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있어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선박을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협회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수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얘기를 어느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저기 메탄,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아산화질소입니다. 아산화질소 등이 이제 온실가스 물질인데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지구가 조금 시원해지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올해 역대급으로 더웠다는 거 다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도 역시나 온실가스가 원인이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상의 폭염, 집중호우, 가뭄, 빙하, 뭐 태풍, 홍수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커지죠. 이러한 것들이 다 기후위기의 사례입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 산업화 이전, 즉 말해서 1850년부터 1900년 사이에 50년간의 온도보다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2015년에 결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5도씨 이상으로는 높이지 말자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해운업계에서도 이러한 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운업계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지금 CO2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연료를 떼니까요. 그때 그것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선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에 발생되는 게 한 2.2% 정도 됩니다. 독일이 배출하는 거, 저기 보시면 독일이 9억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선박에서 나오는 CO2가, 이산화탄소가 한 10억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온실가스 배출에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즉 말해서 온실가스가 조금 배출하는 선박에서는 이제 여유분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중에서도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들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개발될 거예요. 그러한 연료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선박을 느리게 운항합니다. 차도 느리게 가게 되면 연료 소모도 적게 되고 연료의 효율성이 좋아지죠. 그렇게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좀 적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엔진 출력 제한 장치라든가 여러 저감 장치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로터세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범선은 바람을 맞아서 바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얘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추진을 일으키는 그런 로터세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선박에 배에 로터세일을 장착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LNG라든가 바이오 연료 같은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연료를 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으로부터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통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맨 밑에 왼쪽에 있는 선박이 메탄올 선박이라는 겁니다. 이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선원을 최초로 울산항에서 연료를 받아서 지금 운항 중에 있는 거고요. 암모니아 연료 선박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1, 2년 내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율항 선박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2002년 6월에 실제로 태평양에 그 자율항 선박을 띄워서 횡단을 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 귀환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와 같은 그러한 추세로 해서 앞으로 자율항 선박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약을 해보자면 해운 산업은 그린 산업이다. 즉 말해서 친환경 산업이다. 그리고 스마트를 추구한다. 무인화 선박이라든지 자율항 선박처럼 이러한 것들에서 그린 앤 스마트를 추구하는 해운 산업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